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온에서는 미국 프리마켓을 집중 분석하고요.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또 특징주,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시장은 미국 연준의 결정과 파월의 메시지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연준 풋, 파월 풋이 작용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GTC 2025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가늠자가 될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파운드리 부문 인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 또 차기 칩 블랙웰의 탄탄한 수요와 여기에 삼성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젠슨 황의 메시지도 귀를 쫑긋 세우게 됐습니다.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FOMC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 중국 마감도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얘기는 좀 이따가 뒷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0.5% 정도, 그리고 S&P 500 역시도 0.4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FOMC를 소화한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해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선반영돼 가지고 먼저 올랐던 그런 부분을 이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항생의 변동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항생이 계속해서 2%대 왔다 갔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채권이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부터 채권 시장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중립적인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매수도 들어왔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매수도 들어왔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어제는 매우 좀 특징적인 하루였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과 코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매일매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이 나와서 발언하는 구간 동안 금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월 의장 발언에 오히려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하면서 다시 85,000불 위로 상승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아무래도 FOMC 얘기를 좀 해야겠죠. FOM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일단 점도표, 이게 있습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에 띄워주시면요. 일단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3, 6, 9, 12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FOMC에서는 점도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맨 끝에 저쪽 편에 있는 게 2025년도의 금리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2025년도의 금리 인하 2번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좀 큰 편으로 많은 분들이 2번이나의 이제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점이 많은 저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2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그 위쪽으로 점이 8개가 찍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점이 2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보다는 점도표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FOMC에 참여했던, 그리고는 연준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QT 축소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좀 나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표 하나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이제 경제 지표를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짚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매니에는 성장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 6년, 7년 모두 다 성장률을 약간 둔화, 이제 하향하는 그런 숫자를 이제 찍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2025년도에 4.3% 정도의 실업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0.1%만 상향했다라는 점. 그리고는 이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 전부터 좀 예측치가 나왔는데 4.4라 그러면은 되게 비둘기파적인 실업 전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4.5나 4.6이라 그러면은 이제 연준도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데이터는 4.4가 되면서 오히려 이 숫자를 본 이후에 시장은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밑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플레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인플레 지표,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관세와 인플레 관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코어 PC 인플레이션 기준으로는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는 2.5%를 받지만 오히려 우리 이번 3월에는 2.8%로 보면서 0.3% 정도 예상보다 인플레가 많이 붙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2026년과 7년은 어떠냐 그러면은 2026년과 7년의 전망치는 변함없이 지난 12월과 변함없이 같은 숫자를 찍었는데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 도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여기 숫자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내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관세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에 대해 가지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4월 2일부터 국가별로 관세가 뭔가 이제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는 상호 관세였지만 국가별 관세라는 것으로 조금 이제 포커스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몇몇 국가가 이제 더티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더티 15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는 국가들을 관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게 맞나는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국가 내에서 이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불공정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관세 장벽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15개 국가 내에 한국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 이것 조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유럽의 철강 세이프가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철강을 생산을 해서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대량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철강이 많이 수출하는,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는 한국이나 그리고는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서 EU가 오히려 세이프가드를 해가지고 EU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그 장벽을 낮추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유럽 내에서 소비되어야 되는 철강을 유럽산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미국도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면서 관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유럽도 그런 식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이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내 소비 시장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수가 조금 부족한, 내수가 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유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조금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에 저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도 전반적인 빅테크를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 다 오름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에서 역시 또 주목해봐야 될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 앞서 테이버의 브리핑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연준부터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일단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지한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연준 그리고 파월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많이 이제 유화적으로 좀 누그러뜨려졌죠. 그러니까 어감이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은 굉장히 그 문맥마다 잘 묻어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고용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괜찮다, 탄탄하다는 표현을 썼고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는 모습도 좀 보였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부분 점도표도 공개가 되었지만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점도표보다는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일단 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주면서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전에 금리 결정과 관련된라는 멘트에서 한 발 이제 좀 물러났다라는 부분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역할도 사실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연설이 끝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일단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좀 썼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멘트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경기와 관련된 부분의 판단에서의 그 근거 데이터들을 보면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중립 이하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기결을 했다.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하답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이버는 어때요? 좀 시장 반응은 일단 호의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오늘도 선물 지수를 보면 어제의 약간 좋았던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어제의 장에서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나오고 난 뒤에는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S&P 500의 차트, 잠시만요. 이게 로그인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잠시만 화면 좀 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나오기 전부터도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매수가 쭉쭉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터뷰 도중에 나왔던 얘기는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는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4분의 1, 25%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 연준에서는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4분의 1, 25%라고 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연준 역시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인플레, 최근 데이터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가 많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게 사재기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재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경제 지표가 조금은 좀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선제 대응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할 거고 우리는 좀 더 이제 데이터, 명확한 데이터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죠. 연준이 여전히 느긋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는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준과 관련된 이슈는 잠시 후 시그널 포커스에서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긴 할 텐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파월 메시지에 대해서 괜찮아 이 메시지를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GTC 2025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죠. 여러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뉴스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 부문을 인수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젠슨 왕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인텔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을 지금 되돌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이지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니라는 거죠. 젠슨 왕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이 부분은 이제 본인과 아예 관계가 없다, 모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선을 확실히 그었고 이전에 이제 TSMC도 사실 인텔과 관련된 부분에서 썩
긍정적인 반응으로 접근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등 떠밀려서 간다라는 스탠스가 여전히 나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확실히 선을 그었고, 그러니까 과연 인텔의 삿포로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누구나 경제적으로 본다면 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이거나 혹은 정책적으로 그 판단을 고려를 했을 때만 가능한 M&A인데, 이제 그게 젠슨항은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 그냥 선을 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혹은 전체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젠슨항 같은 경우는 이 회의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싫다는 뉘앙스는 가지고 있지만 진행한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 결국은 인텔의 이제 기대감은 이제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관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사실적으로 본다면 인텔이 여기서 그 입사평 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 공장 전체 라인을 다 드러내서 부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했다. 주가는 이제 냉철하게 반응을 할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로이터발 인텔 파운드리 부문 인수합병 가능성은 사그라드는 것이냐. 젠슨왕의 얘기 중에 또 하나, 이 부연 설명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초대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엔비디아 외에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 이런 곳은 혹시라도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 인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인텔이 어쨌든 이 파운드리 부분 이 분사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 주가의 향방도 이 뉴스의 정확한 팩트 검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인텔 주가가 최근에 한 3, 4일,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고, 인텔에 관련돼서 그 인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크게 보면은 인텔의 사업부로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인텔의 공장의 라인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가는 뭐 최근에 보면 $20 전후에서 거의 $26 한 30% 정도까지 뛰었는데, 이 활용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리쇼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공장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 정도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미국의 지난주에 나왔던 의견은 인텔의 공장 라인에 대한 부분은 전면 철거를 하고 시설을 재투자하거나 혹은 공장 부지 정도만 활용하는 것 이외에 의미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인텔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인텔을 많이 비교하는데 그 근본적인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적자 기업과 흑자 기업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굉장히 적자가 큰 상태고 라인을 전면적으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과연 리쇼링 정책에서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인텔 파운드리 부분이 뭐 엔비디아 인수되거나 혹은 또 다른 기업에 인수되면 그건 인텔에 좋은 일인지, 인수한 그 기업에 좋은 일인지. 그 사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나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이 사실은 CPU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기존의 그래픽 카드부터 GPU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에서 대부분 다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유일한 분야가 CPU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CPU 관련돼 있는 자회사를 인수했다가 지금은 그 이제 투자를 포기하고 개발을 포기한 상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텔의 어떤 인수합병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장과 생산 라인보다는 특허와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더 아마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상당히 앞서 나간 얘기고,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GTC 2025에서는 차기 칩 블랙웰 울트라 또 탄탄하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 더 넘어서 내년도 후반기 루빈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HBM3E부터 이제 루빈부터는 HBM4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지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특히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성전자 얘기를 따로 또 하겠지만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하나는 이제 반도체 업황 바닥론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 4분기 때 약간 예측이 됐습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크게 놓고 보면 재고 부담이 가장 크고 가격 하락이 컸던 것은 낸드 플래시 쪽이었죠. 여기에 중국의 낸드 플래시 가격이나 압박 요인이 들면서 업황이 그야말로 이제 작년 4분기 최악으로 갔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분기 저점을 거치면서 낸드 플래시 재고가 줄고 가격이 다음 분기부터 상향 전환된다. 라는 게 업황 전체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히 불신시켰죠. 낸드 플래시가 이 정도로 돌아서면 D램은 더 좋아지겠는데 라는 논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어제 GTC에서 젠순왕이 했던 발언이 이제 가장 키죠. 결국은 그 젠순왕의 표현대로 GPU의 성능을 늘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HBM 반도체 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실 올 초에 젠순왕이 블랙웰 울트라라는 표현을 썼을 때 사실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웰 다음은 차세대 제품으로 루빈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게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이제는 루빈과 루빈 울트라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해 2년에 걸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경년으로 그 다음에는 용량을 늘리는 업그레이드 버전. 그 핵심은 바로 HBM 반도체 용량을 50% 증가시키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웰에 공급하는 양이 블랙웰 울트라에서 50%가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량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을 하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조정이 끝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 전환했을 때 특이하게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조정 받을 때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정폭이 더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은 더 크게 하고 조정폭이 작았다라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이 엔비디아보다 지금 더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혜가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부분 다 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목할 시점에는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그 숫자도 상당히 더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짚어보겠고, 자, 저희가 계속 다루긴 하는데 테슬라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죠. 테이버.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 시각 이게 되게 많다라고 알려지는데 사그라들지 않나 봐요. 계속 뭐 테슬라 차량에도 불도 붙이고 뭐 머스크가 하는 행위, 뭐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이 비판적 여론들이 계속 치솟고 있나 보죠. 일단은 테슬라 미국 차주분들이 요즘 스티커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스티커입니까? 나는 이 차를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샀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분들조차도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 국내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할 때 네. 일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있으면 괜히 위협 운전을 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서 특히 좀 이따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찌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찌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족이나 본인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은 또 이게 또 트럼프의 정책을 완전히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글로벌로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전 세계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트럼프라고 하면은 바로 머스크가 떠오를 만큼 약간 정치계에서 큰 인물로 이렇게 거듭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매 운동을 넘어가 가지고 오히려 이제 머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 공격 그러한 이전 연락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살짝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걸 많이 표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치가 얽히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것도 논란 더하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금 이 복잡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안의 정치 구도 역학 속에서 지금은 머스크가 뭔가 좀 칼을 휘두르고 하는 것 같지만 곧 이 많은 견제와 음해와 이 비판 속에서 잘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재 최근에 헤드라인만 좀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어제 나온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미군 최고 인력을 대대적 감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성 스포츠팀에 트랜스젠더를 이제 포함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미국의 이제 그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팀에 이렇게 포함시켰다라고 하면서 유펜에 대한 그러한 뭐 지원금 자체를 일시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는 미국 우편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가지고 민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네. 추가적으로 미국 국제개발처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원조라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쪽은 해체를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로서는 해체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PA라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거든요. 여기에 과학 R&D 센터에서 1,000명 정도의 이제 그 연구자들을 해고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하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해고를 하고 모든 이제 섹터에서 이제 해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럽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해고가 발표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책임 소재가 있냐 없냐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이걸 또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테슬라 주주들은 걱정이 일론 머스크가 차라리 빨리 잘렸으면 좋겠다. 해고를 당해야 이 테슬라 업무에 좀 집중도 하고 비즈니스에 좀 집중을 해야 주가도 좀 회복이 될 텐데 계속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니까 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느덧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행보 조금 더 지켜보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라는 것, 결국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프리마켓 주요 이슈들 지켜봤고요. 자,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과 변함없는 점도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고 또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 시장의 불안을 달랬기 때문인데요. 프리장인 지금은 어떤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사업 관련 승인을 받은 것과 이번 FOMC가 맞물려 시간의 거래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프리장인 지금도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이런저런 우려로 주가가 좋은 흐름 보이지 못했던 애플도 이번 FOMC를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출입 대장 기업답게 주가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날 마감부터 지금까지도 상승분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FOMC뿐 아니라 젠슨 황 CEO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 내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언급하면서 시간의 거래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요. 프리장인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역시 FOMC 이후 M7 기업들의 반등 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항공 우주 기업 보잉은 기업 재무 책임자가 긍정적인 현금 흐름과 공장 운영 상황에 대해 인터뷰한 후 2023년 이후 최대 주가 상승폭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간만에 훌륭한 퍼포먼스가 돋보입니다. 미국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업체 중 하나인 벤처글로벌의 경우 LNG 수출을 위한 연방 에너지 보호 승인을 획득한 후 주가가 시간의 거래까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지금도 조용하게 그 성과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등락폭이 컸던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한 차세대 차량 및 공장 개발 발표 후 주가가 2% 이상 반등했는데요. 지금도 그 상승분을 지켜내며 최근에 등락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5개월째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부양책을 한번 옥죄인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주요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프리장부터 본격적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유 기업들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요 정유 기업 CEO들을 소집해 석유 증산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가 원유 수요와 마진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극을 받고 있는 만큼 섹터 대장주 쉐보론의 향후 주가 전망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암호화폐 기업으로 탈바꿈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암호화폐 추가 매수를 위한 우선주 발행 계획에 더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까지 타이밍 좋게 맞물렸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향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만큼 좋은 흐름이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연준의 파월 의장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연준의 신중한 정책 기조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연내 2회 이상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M7을 중심으로 증시 상승세가 프리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그널 특징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특징주. 아까 잠깐 이지한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은 뭐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도 바로미터격으로 실적이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회복된 메모리 시황을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일단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이지한 대표님? 일단 이제 실적은 아마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발표되는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특히 AI와 관련돼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 여기에 이제 시장이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지금 DRAM이나 혹은 HBM에서 점유율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HBM에서 4~5% 내외 점유율을 지난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때 8% 이상, 거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실제 발표는 그렇게까지 이어질지는 약간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아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대만에서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 HBM에서의 어쨌든 젠슨왕의 발언을 보면 수요가 확대되면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은 참여하게 될 거라는 부분이 아마 이제 기대 심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도 결국 HBM3 12단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HBM4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느냐. 최근에 하이닉스가 GTC 2025에서 HBM4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갔던 부분을 이미 과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기대치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HBM3 12단까지는 사실 9월 달까지 발주가 거의 하이닉스 독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매출이 9월 이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HBM4 이상에서 뭔가 기대감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실망감도 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이던스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은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 GTC 2025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 네.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언급이 됐는데 소캠이라고 하는 신규 메모리 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AI 센터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GPU와 HBM이랑 요 콤비네이션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CPU에 붙는 메모리, 그 메모리의 규격을 소캠이라고 새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소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래 GB30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엘 울트라고요. 여기에는 소캠이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에 대해서 대량 생산은 이미 마이크론이 시작했다라는 그런 썰이 어제부터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LPDDR5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소캠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말 그대로 AI 섹터라고 하는 부분, AI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GTC 2025에서 소캠 이제 실물, 어찌 보면 완성된 그런 샘플을 전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소캠 납품에 성공할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시장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메모리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삼성전자가 일주일 내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쭉쭉쭉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수하면서 4연속 매수세고요. 일주일 동안 올라가는 폭이 거의 이제 10%에 이르는 꽤 많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소캠도 한데 HBM도 한데 하이닉스도 HBM과 소캠이라는 거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체크해 보실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뭐가 있냐 뭡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HBM과 소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메모리 기업들이 신제품 만든다고 라인을 뺐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3사 모두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AI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면서 앞으로 2015년도에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 꼭 확인하시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분들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과 이 주가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궁금한 게 이건 거죠.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가서 HBM3E가 지금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HBM 칩이라고 본다면 블랙엘 울트라에 대한 수요도 탄탄하다. 어쨌든 이 HBM 칩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하이닉스 마이크론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최순랑 또 삼성 또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확정했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한다 또 얘기했다면 기대를 또 기가 솔깃솔깃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또 우리는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 이게 보면 제순왕이 조금 더 리얼하게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항상 기대감이 있다, 앞으로 무조건 될 거다, 이게 안 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삼성전자가 HBM3 12단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걸 우리가 듣고 싶은데 그 얘기는 없이 분명히 될 거다, 잘하고 있다, 같이 가는 동반자다, 이제 이렇게 둘러대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실제로 HBM3 12단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발주를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9월달까지 하이닉스가 발주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온다는 것은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나 제3국가에 대한 일정 부분 추가 주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도 얘기했던 게 HBM4에서 뭔가 한번 가시적으로 한번 겨뤄보겠다. 그러니까 HBM4에서 들어가서 루빈이라는 제품에서부터는 뭔가 좀 차별화되는, 실제로 하이닉스와 경쟁을 해서 발주를 제대로 받아내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이런 거는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선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급락을 할 때 HBM3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HBM4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전략이 저는 더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HBM4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시적인 경쟁력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약했다, 안 좋은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 어떻게 없을 것 같아요.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인가 15%인가 뛰었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지금 예전에는 매물이 업황과 관련돼서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장세였다면 지금은 HBM3 12단, 16단, HBM4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주가의 반응이 더 면밀하기 차별화가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 12단이나 혹은 차세대 제품에서 점유율이 생각보다 가이던스 좋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사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뛰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때 삼성전자는 거의 뭐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본다면 너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죠. 테슬라 아까 일론 머스크의 여러 부정적인 이슈들 이런 거를 좀 짚어봤는데 좀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캘리포니아 운송전세 사업자 허가와 자율주행 사업이 좀 빨리 허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뭐 단체들도 빨리 좀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촉구도 나왔고, 그러면 제1수혜가 테슬라가 될 것이다. 그럼 테슬라의 FSD를 정말로 자유롭게, 데이터 수집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곧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는 되게 테슬라 주가의 호재 아닌가요, 데이브? 일단 어제 나온 소식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송전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택시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로보택시 사업까지도 새로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경쟁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이런 부분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려는 단계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 선두주자는 결국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이런 호재성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앞으로 로보택시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FMC가 이제 있는 와중에 여기에 있는 형광색 선을 보시면 이게 1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떨어진 이제 급락한 그런 종목들의 바닥을 확인할 때를 어떨 때를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5일선이라든지 11선이라든지 그리고는 그동안 뚫지 못했던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5일선도 11선도 돌파하지 못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면서 모멘텀을 받아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일이라 그러면은 관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때가 되면은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2분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새로 모델 Y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2분기에 시작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될 건지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특징주를 한번 짚어보죠.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이주환 대표님, 왜 캐터필러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도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바로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분위기 기대감이 조성됐다가 지금 빠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캐터필러 같은 데는 사실 재건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또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대감은 좁아지는데 주가는 사실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주가 흐름이 가장 예측을 빗나간 게 방산이랑 이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방산 관련주들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을 했거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살짝 반등줬다가 그대로 급락을 해서 사실 재건 관련주들이 거의 이제 바닥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급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나라는 의견이 어제 나왔었죠. 그래서 네. 캐터필러가 사실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을 쳤고 이제 하방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은 우리나라는 사실 급등을 했었고 미국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미국 관련돼 있는 재건 관련주는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뭐 플로연 데코 같은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제 좀 봐 들어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급락이 오히려 가격적 요인을 충분히 유발시켰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때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모멘텀 투자라면 지금 정도 캐터필러를 한번 유심히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터필러 주가 분석해 주는 곳을 만나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프리마켓 오늘 보시면 미국장에 대한 명확한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다는 점, 갑자기 급자랑을 했습니다. 자, 테이버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11시가 되면은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10년물 팁스 국채 입찰이 또 새벽 2시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얘기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로는 앞서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의 나이키 판매량, 그리고는 우리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약간 나이키도 그렇고 페덱스도 그렇고 경기의 풍향계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페덱스 실적 발표에서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페덱스가 요즘에는 아마존에 많이 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페덱스 CEO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마존 때문에 많이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덱스가 어느 정도 실적을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아마존이 어느 정도로 또 좋아질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지표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내일 미국의 선언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Labor market conditions are solid, and inflation has moved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We also made the technical decision to slow the pace of decline in the size of 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주요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영화 참 멋있긴 해요. 농담이었고. 목소리가 좋죠. 네, 목소리가 좋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막 대단하게 막 뭔가 메시지를 던질 것 같은. 어쨌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에 던져준 메시지. 여기서 나왔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높긴 하지만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믿음. 그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이야기도 했죠. 이것도 역시 시장에 보면 약간 유동성이 어쨌든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여기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재한 대표님. 일단 이제 저도 어제 그 라이브 방송을 다 봤는데 그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의 의지를 그 톤이나 억양에 상당히 잘 드러내거든요. 근데 어제는 상당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판단, 정책, 기조, QT 축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때 파월 의장과 트럼프의 그 대립각은 진짜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서로 그 욕을 안 한다 뿐이지 거의 극한의 대립까지도 갔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정책 그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우회에 비켜갔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10년물 국채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페센트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번에 연준 부의장 임명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중립적인 인물로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파월 의장을 어느 정도 1기 때처럼 대하지 않으니까 파월 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크게 지금 불확실성이 좀 증가한다는 것 외에 멘트를 좀 아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안도랠리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 외에 어떤 금리나 경기에 대한 판단은 이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데이터 기반으로 간다는 거나 지금은 고용이 탄탄한 상태에서 실업률 얘기도 살짝 중폭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실업률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골디락스보다도 수준이 더 낮거든요. 절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가면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골디락스 수준 정도까지는 지표가 나빠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QT에 대한 부분도 5분의 정도 축소하면서 어쨌든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나는 완화 정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의 지금 기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에 대한 판단을 미루겠다는 거죠. 지금 어떤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게 정확하게 경기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를 보고 그때 이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로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랠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자극받을 여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테이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도표상에서도 뭐 올해 기준금리 2번 내릴 거라는 거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일시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과거 2021년에 그때 물가가 코로나19 때문에 막 튀어오를 때 일시적이다. 그때랑 딱 데자뷰처럼 마치. 그래서 이 파월의 이 메시지가 혹시 그때랑 똑같이 실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그 앵커님이 미국으로 가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한테 그 질문을 그대로 했고요. 그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끊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팬데믹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을 그때와 똑같이 놓고 보는 거는 좀 이르고, 그리고는 우리가 좀 더 앞서서 한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선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업도 선제 대응을 하고 있고 국가도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복 관세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 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다라는 점에서는 연준 역시도 뭐 우리가 신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다만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의 선제 대응도 있었고 이게 심리적인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많이들 또 질문했던 부분이 최근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 인플레, 단기 기대 인플레 모두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런 부분이 미시간대 인플레도 보고 우리는 뉴욕 연준에서 집계하는 인플레도 보고 여러 다른 데이터를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지금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좀 높였고 올해 경제 전망은 좀 낮췄고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내년도 물가 전망치 내후년도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아무래도 이 했다는 게 관세라고 하는 게 초기에 영향을 조금 주게 될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침체, 약간 경기가 컴다운하는 그런 것과 믹스가 되면은 이게 상쇄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똑같은 차트를 아까 전에 제가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로그인 됐습니까? 띄워주시면은 네. 보시면은 제가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그 대선 직전에 그 S&P 500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라인이 어제자 기준으로 뚫리지 못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잠깐만 뚫린 거 아니에요? 뚫었다가 밀렸어요. 아, 제가 막판에. 이거를 이제 그 일중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월 의장 이제 우리가 그 의견서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뒤에 스테이트먼트 나오고 난 뒤에 쭉 올라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나가서 한참 얘기할 때까지 올라가다가 파월 의장이 들어가고 난 뒤에 장 마감까지 요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그 11월 라인이라고 했던 11월 초에 그 주가 수준에서 결국에는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는 해석을 했으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2%가 부족했나요? 네, 오늘 밤에도 결과적으로는 요새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장만 열리면은 투매가 쭉쭉쭉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로 저 라인을 확실히 돌파해서 올라서는가 우리가 차트에서 많이 얘기하죠. 지지선을 올라선다, 뚫고 올라간다 라는 부분일지 아니면 오히려 저 부분을 오히려 밑으로 눌러내릴지 그 부분도 오늘 밤에 조금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분명 파월 풋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긴 했지만 뭔가 2% 부족한 지금 차트의 흐름들 짚어보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매크로 상황들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